고맙습니다. 현대차. 동남아시아의 어느 장관이 악수를 청하며 한 말이다. 진심이었다. 공장을 세워줬고 기술을 가르쳐줬으며 수십만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니까. 10년 전 일이다. 필요 없습니다. 현대차. 바쁘게 서류를 정리해야 같은 해. 장관이 같은 많아 보이네. 손으로 힘들지 서명한 않아? 문서에 시간이 적힌 없어. 빨리 말이다. 끝내야지. 알겠어. 관세 도와줄게. 폭탄 기술 이전 바쁘게 강요 서류를 현지 기업 정리해야 해. 특혜. 많아 보이네. 5년 전 일이다. 바쁘게 서류를 살려주세요. 현대차. 같은 장관이 같은 입으로 읊조린 말이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듣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미 떠났으니까. 오늘 일이다. 이것이 배신의 산막 구조다. 감사에서 오만으로, 오만에서 파멸로. 그리고 그 파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2026년 2월 베트남 하이퐁 공단. 녹슨 컨베이어 벨트 위로 먼지가 내려앉는다. 한때 이곳에서는 하루 1000대의 자동차가 태어났다. 로봇팔이 정확히 0.003mm의 오차 범위 안에서 용접을 마쳤고 동남아시아의 젊은 노동자들은 세계 최첨단 생산 시스템 앞에서 경외심을 품었다. 현대 자동차의 엔진 스위치가 켜지면 공장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었고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은 오직 정기 점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심장은 영원히 멈췄다. 공장 정문에는 녹이 슬어 움직이지 않는 자동 게이트가 반쯤 열린 채 방치되어 있다. 주차장에는 팔리지 않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이 비를 맞으며 썩어가고 있다. 현대차가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웠다고? 아니, 채운 것이 아니다. 점령한 것이다. 그리고 점령군은 식민지를 착취하지 발전시키지 않는다. 중국의 BYD와 상하이 자동차가 밀려 들어왔을 때 그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선택지가 생겼다며 웃었다. 한국 기업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우리도 협상력을 가졌다고 자축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잔치였다. 그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몰랐다. 현대차가 가져다 준 것이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현대차의 엔진 스위치는 그저 차량의 시동을 거는 버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국가 경제의 생명줄이었고 기술 생태계의 심장 박동이었으며 수십만 가정의 팝줄이었다. 우리가 켜야 돌아가고 우리가 끄면 멈추는 것. 이것이 자본의 제일 법칙이다. 엔진 스위치가 꺼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하이퐁 공단의 2차 협력업체였던 베트남 기업 빈테크의 대표는 지난달 파산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의 회사는 현대차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며 연 매출 500억 동을 올렸다. 현대차가 떠난 후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현지 협력업체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본토에서 모든 부품을 가져왔다. 빈테크의 생산 라인은 석 달 만에 멈췄고 200명의 직원은 거리로 쫓겨났다. 대표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차는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견적서만 보내왔습니다. 후회는 늦었다. 자본의 세계에서 후회란 패배자의 독백일 뿐이다. 인도네시아 북카시 공단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이 생산량을 80% 축소한 이후 주변 상권이 붕괴했다. 공장 노동자들에게 점심을 팔던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그들의 월급으로 운영되던 오토바이 대리점이 사라졌으며 그 오토바이를 수리하던 정비소가 폐업했다. 하나의 엔진이 꺼지자 수천 개의 작은 엔진들이 연쇄적으로 멈춘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승수효과의 역전이라 부른다. 하지만 북카시의 실업자들에게 그런 학술 용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공허한 주머니와 닫힌 공장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뿐이다. 가장 처절한 광경은 야적장에 있다. 팔리지 않는 중국산 전기차 수천 대가 비닐 커버도 없이 열대의 스코를 맞고 있다. 배터리는 습기에 부풀어 오르고 도장은 벗겨지며 타이어는 자외선에 갈라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 시장 점령을 외치며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품질은 현대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혹했으나 첫 번째 배터리 화재 사고가 터지고 두 번째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세 번째 AS 센터 연락 두절 사건이 발생하자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현대차는 떠난 뒤였다. 소비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불량품 아니면 불량품이었다. 이것이 기술의 무덤이다. 현대차가 있을 때 이 땅에는 기술이 숨쉬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작동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생산 공정이 돌아갔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현지 기술자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현대차가 떠난 지금 이 땅에 남은 것은 녹슨 기계와 반쯤 배운 기술,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번영에 대한 기억뿐이다. 뭄바이 증권 거래소의 전광판에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빛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의 시가총액 30조 원 돌파.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원의 IPO를 성공시킨 지 1년, 현대차 인도는 인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15%를 장악하며 질주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 같은 신흥시장. 하지만 운명은 완전히 갈렸다. 현대차의 엔진 스위치가 켜진 곳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꺼진 곳에서는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배신자들의 도시 위로 오늘도 열대의 태양이 내리쬐다. 하지만 그 햇살은 더 이상 희망을 비추지 않는다. 녹슨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인 먼지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뿌린 것이다. 1996년 인도 첸나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한국인 선발대의 양복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섭씨 42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타들어가는 열기였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끝없는 황무지가 펼쳐졌다. 포장도로는 공항 주변 3km에서 끊겼고 그 너머는 붉은 흙먼지와 야자수, 그리고 소들이 한가로이 거니는 비포장 길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전기도 없었다. 수도도 없었다. 도로도 없었다. 숙련된 노동자도, 부품 공급망도, 자동차가 뭔지 아는 엔지니어도 없었다. 서구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 땅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포드는 인도 진출을 검토하다 포기했고 GM은 소규모 합작만 유지한 채 발을 뺐다. 인도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소가 끄는 수레나 만들라고 해라. 이것이 당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냉소였다. 하지만 현대차 선발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12억 인구, 폭발하는 중산층, 자동차 보급률 채 5%도 안 되는 처녀시장. 이 황무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선발대장이 본사에 보낸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해야 합니다. 정몽구 회장의 답시는 더 짧았다. 하라. 1997년 첸나이 외곽 스리페rum부두르. 첫 삽이 떠졌다. 공장 부지로 선정된 땅은 그야말로 맨 땅이었다. 한국에서 건너온 엔지니어 47명은 인도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도로를 깔았다. 아스팔트를 부었고 배수로를 팠으며 가로등을 세웠다. 타밀나두주 정부와 협상해 전용 송전선을 끌어왔고 정전에 대비해 자체 발전 시설까지 구축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었다. 농촌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스패너와 드라이버의 차이도 몰랐다. 공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다. 현대차는 기술훈련원을 세웠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직접 용접을 가르쳤고 도장 기술을 전수했으며 품질 관리에 피읍자부터 심어줬다. 6개월이 지나자 그 청년들은 로봇팔을 조작했다. 1년이 지나자 품질 검수 라인에 섰다. 3년이 지나자 한국인 관리자 없이도 생산 라인을 지휘했다. 1998년 9월 9일 첸나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로봇팔이 차체를 집어 올렸고 용접 불꽃이 튀었으며 라인의 끝에서 은색 소형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트로. 현대차가 인도를 위해 설계한 차였다. 작은 차체, 높은 연비, 저렴한 가격. 인도의 좁은 골목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맞춘 맞춤형 전략 차량이었다. 첫 산트로가 공장 문을 나서는 순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인도인 노동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2년 전만 해도 소가 풀을 뜯던 황무지에서 세계 수준의 자동차가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가 심은 씨앗은 공장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태계였다. 현대차를 따라 한국의 부품 기업들이 인도에 상륙했다.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들은 첸나이 공장 주변에 둥지를 틀었고 현지 기업들과 합작사를 세웠으며 기술을 전수했다. 1차 협력업체들은 2차 협력업체를 불러들였다. 시트 원단, 플라스틱 사출품, 전장 부품. 2차 협력업체들은 3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나사를 깎는 영세 공장, 포장재를 만드는 가내 수공업, 운송을 담당하는 트럭 기사들. 거미줄처럼 퍼져나간 공급망은 첸나이를 넘어 타밀나두주 전체를 뒤덮었다. 농촌 청년이 기술자가 되었다. 기술자가 관리자가 되었다. 관리자가 창업자가 되었다. 현대차에서 10년을 일한 인도인 엔지니어가 퇴사 후 부품 회사를 창업했고 그 회사는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가 되었으며 10년 뒤에는 연 매출 1천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첸나이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피어났다. 현대차의 엔진 스위치가 켜지자 수십만 개의 작은 엔진들이 함께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동남아시아도 같은 축복을 받았다. 1997년 인도네시아 부카시에 조립 공장이 들어섰다.
당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의 동무대였다.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가 90%를 장악하고 있었다. 현대차는 후발주자였다. 브랜드 인지도도 딜러망도 고객 기반도 전무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차보다 20% 저렴한 가격표를 내걸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을 연구해 맞춤형 트림을 개발했다. 한국인 영업사원들이 직접 전국을 돌며 딜러를 모집했고 교육을 시켰으며 초기 자금까지 지원했다.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 연간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다. 현지 고용 5,000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3만 명의 생계가 현대차에 연결되어 있었다. 베트남 하이퐁에도, 태국 라용에도, 필리핀 라구나에도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황무지에 공장이 들어섰고 공장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은 도시로 성장했다. 현대차의 깃발은 단순한 기업 로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번영의 상징이었고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관문이었으며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사다리였다. 현대차가 베푼 것은 공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국격이었다. 메이드 인 인디아 자동차를 사겠다는 선진국 소비자는 없었다. 하지만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서 만든 차량이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인도 제조업도 글로벌 품질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 공장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고 인도 언론은 인도 제조업 르네상스의 상징이라 불렀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차가 들어오기 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 기업들의 하청 기지에 불과했다. 저부가 가치 조립만 담당했고 핵심 기술은 영원히 배우지 못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다. 현지 기업들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줬다. 씨앗은 뿌려졌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정성껏 가꿨다. 황무지에서 싹이 텄고 줄기가 자랐으며 마침내 거목이 되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무성해지자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다. 이 나무를 자신들이 키웠다고. 뿌리에 물을 준 자가 누구인지 잊었다. 가지를 꺾어 다른 곳에 팔아넘겨도 나무는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어리석은 자만이었다. 뿌리 없는 가지는 썩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그 법칙의 잔혹함을 온몸으로 배우게 된다.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부 장관실의 문이 열렸다. 현대차 동남아 총괄 부사장이 악수를 청하며 들어섰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현대차의 신규 투자 계획서였다.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 배터리 팩 조립 공장 신설, 연구개발센터 설립, 총 투자 규모 15억 달러.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역사상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였다. 장관이 서류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감사의 미소가 아니었다. 좋은 계획이군요. 장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현대차 부사장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장관이 내민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전기차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에 이전할 것. 둘째, 배터리 셀 생산 기술을 현지 합작사에 공개할 것. 셋째, 연구개발센터의 특허를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동 소유할 것. 넷째,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것. 다섯째, 인도네시아인 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할 것. 5개의 조건. 하나하나가 독이 묻은 칼날이었다. 현대차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기술 이전은 20년간 쌓아온 핵심 경쟁력을 통째로 넘기라는 뜻이었다. 특허 공동 소유는 지적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강탈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현지 부품 조달 80%는 품질 관리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 조건들을 수용하면 현대차는 껍데기만 남는다. 기술도, 특허도, 경영권도 모두 빼앗기고 그저 생산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사장이 신중하게 말했다. 장관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자신감이었다. 2억 7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 현대차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장관의 등을 떠받치고 있었다. 부사장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줄을 서 있거든요. BYD, 상하이 자동차, 지리자동차. 그들은 우리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박이었다. 노골적이고 저열하며 추악한 협박. 그러나 현대차는 20년을 이 땅에서 버텨왔다. 일본 기업들의 텃세를 뚫었고 아시아 금융위기를 견뎠으며 수많은 정권 교체를 지나왔다. 장관 한 명의 엄포에 무릎 꿇을 회사가 아니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더 노골적인 칼이 날아왔다. 2019년 베트남 정부는 국산차 육성 특별법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달랐다. 빈페스트. 베트남 최대 재벌 빈그룹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자동차 브랜드. 베트남 정부는 빈페스트를 국가대표 자동차로 키우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그 야망을 위해 외국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특별법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기존 40%에서 60%로 인상했다. 빈페스트에는 10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외국 기업의 딜러망 확장을 사실상 금지했고 빈페스트에는 국영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무제한으로 열어줬다. 외국 기업에는 규제의 칼을,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의 방패를. 같은 시장에서 싸우면서 한쪽은 맨손으로, 한쪽은 총으로 무장한 셈이었다. 현대차 베트남 법인의 판매량은 1년 만에 30% 급감했다. 하이퐁 공장의 가동률은 70%에서 45%로 추락했다. 수백 명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협력업체들은 대금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다.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태국도 등을 돌렸다. 2020년 태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BYD가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태국 정부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전력 요금 50% 할인이라는 선물 꾸러미를 안겨줬다. 현대차가 20년간 태국에서 사업하며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혜택이었다. 불공정한 경쟁, 기울어진 운동장. 현대차 본사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동남아 각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한 문서였다. 결론은 명확했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기술 착취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현대차가 가르쳐준 기술로 걸음마를 뗐다. 현대차가 깔아준 공급망 위에서 뛰는 법을 배웠다. 현대차가 연결해준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익혔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었다. 먹이었다. 기술을 이전하라. 특허를 넘겨라. 경영권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과 손잡겠다. 이것이 그들의 협박이었고 이것이 그들이 드러낸 동리였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확신에 차 있었다. 베트남 무역부 차관도 태국 투자청장도 같은 확신을 품고 있었다. 현대차는 절대 떠나지 못한다. 2억 7천만 인도네시아 시장을, 1억 베트남 시장을, 7천만 태국 시장을 포기할 기업은 없다. 우리가 갑이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은 따르면 된다. 오만이었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다. 현대차가 왜 20년 전에 이 황무지를 선택했는지를. 그것은 이 시장이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 시장이 가장 좋은 선택지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택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2020년 현대차 본사 전략회의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보고서를 덮었다. 동남아시아 현황 분석 보고서. 배신의 기록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정의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인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이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묻는 질문이었다. 인도 담당 임원이 대답했다. 첸나이 공장 가동률 98%, 현지 시장 점유율 15%로 2위 유지.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전기차 라인 증설 추진 중. 무엇보다 인도는 현대차를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다. 정의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향을 바꿉니다. 단 4글자. 하지만 그 4글자가 동남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정의선의 뒷모습을 보며 한 임원이 중얼거렸다. 인도네시아 장관이 이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그들은 곧 알게 될 테니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엔진 스위치에 손이 올라갔다. 아직 끄지는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스위치 위에 놓여 있었다. 현대차는 못 떠납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급 레스토랑. 산업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비공식 만찬 자리였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한 차관보가 자신만만하게 내뱉은 말이다. 2억 7천만 시장입니다.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에요. 현대차가 아무리 배짱이 있어도 이 시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좌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현대차가 으름장을 놓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투자 축소를 검토한다느니 다른 시장을 알아보고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 허세라고. 협상 전술이라고. 결국에는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들의 계산은 단순했다.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 7억. 그중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베트남 1억, 태국 7천만, 필리핀 1억 1천만. 합치면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평균 연령 29세. 전고 역동적인 소비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보급률은 아직 10%대. 선진국의 7,080%에 비하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포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베트남 무역부의 한 국장도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는 빈페스트 육성 정책의 설계자 중 하나였다. 외국 기업들을 압박해서 기술을 빼내고 그 기술로 자국 기업을 키운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다. 현대차가 떠나겠다고 위협해도 빈 협박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저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말했다. 중국,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일본, 도요타의 텃세를 뚫을 수 없어요. 유럽, 진입 장벽이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미국, 트럼프 관세에 치여서 죽을 판이에요. 결국 신흥시장밖에 없는데 동남아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의 계산에서 빠진 나라가 있었다. 인도. 아니, 빠진 것이 아니었다. 무시한 것이다. 인도는 동남아 관료들에게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인도는 여전히 가난하고 혼란스럽고 인프라가 열악한 나라였다. 현대차가 첸나이에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것쯤은 알았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인도 정부가 현대차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인도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었다. 우물 안개구리. 그들은 자신들의 우물이 세상에서 가장 깊다고 믿었다. 태국의 한 투자청 간부는 더 노골적이었다. 중국 기업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BYD가 오겠다고 했고 상하이 자동차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지리 자동차는 아예 동남아 본부를 방콕에 두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대체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체제. 그들은 현대차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봤다. 20년간 기술을 가르치고 공급망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개척해온 현대차를 어제 만난 중국 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았다. 마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듯 이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브랜드를 사면 되지라는 식이었다.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그들은 현대차가 가져다 준 것이 단순히 공장과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현대차가 구축한 것은 시스템이었다. 수백 개의 1차 협력업체, 수천 개의 2차 협력업체, 수만 개의 3차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 부품 하나의 품질을 관리하는 노하우, 생산 라인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매뉴얼, 글로벌 딜러망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AS 인프라를 유지하는 체계. 이 모든 것은 현대차 본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시스템은 붕괴한다.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BYD가 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현대차가 20년간 축적한 현지 공급망과 품질 관리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가?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표면만 봤다. 공장 건물과 생산 설비만 봤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시스템과 노하우와 신뢰와 네트워크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자신들의 시장이 얼마나 크고 매력적인지만 봤다. 현대차가 떠나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는 외면했다. 더 어리석었던 것은 중국을 믿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동남아를 파트너로 생각해서 동남아의 발전을 도우려고? 아니다. 그들에게 동남아는 시장이자 생산 기지일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값싼 노동력과 우회 수출로다.
중국 기업들의 전략은 단순했다. 동남아에 조립 공장을 세운다. 핵심 부품은 전부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다. 현지에서는 단순 조립만 한다. 완성차에는 메이드 인 태국,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딱지를 붙인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관세를 피해서 수출한다. 현지 기술 이전, 현지 공급망 육성, 현지 인력 양성, 그런 것은 애초에 계획이 없다. 현대차와는 정반대였다. 현대차는 현지에 뿌리를 내렸다.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에게 동남아는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도구. 동남아 관료들은 이것을 몰랐을까? 알았다. 하지만 무시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컸다. 중국 기업들이 들고 온 현금 보따리가 눈이 멀게 했다. BYD가 태국 공장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상하이 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15억 달러를 쏟겠다고 약속했다. 숫자만 보면 현대차의 투자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컸다. 그래서 그들은 현대차를 밀어냈다. 중국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주는데 왜 한국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한 실무자가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이다.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한 문장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돈만 봤다. 돈 뒤에 숨겨진 의도는 보지 않았다. 현대차가 20년간 쌓아온 신뢰의 무게와 중국 기업이 내민 현금 보따리를 같은 저울에 올렸다. 그리고 현금 보따리를 선택했다. 결국 돌아올 겁니다. 2022년 초 현대차가 동남아 투자 축소를 공식 발표했을 때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의 반응이었다. 기자들 앞에서 여유있게 웃으며 한 말이다. 현대차가 우리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잠시 감정적으로 나온 결정이겠죠. 몇 달 지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 조건을 다시 제시하면 됩니다. 자신만만했다. 현대차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해석했다. 냉정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 기분이 상해서 삐친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달래주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오만의 극치였다. 그들은 현대차를, 아니 대한민국을 너무 얕잡아봤다. 한국 기업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실행하는지 몰랐다. 한국인의 저력이 무엇인지, 한국 자본의 집중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경험했으면서도 잊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 세계가 한국의 몰락을 예언했다. 하지만 한국은 3년 만에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일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HYUNDAI 어슈런스 프로그램을 내걸며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한국 기업의 DNA다. 동남아 관료들은 이것을 잊었다. 혹은 애초에 몰랐다. 인도요? 인도가 우리 대신이 될 수 있다고요? 베트남의 한 경제학자가 비웃으며 한 말이다. 2022년 현대차가 인도 투자 확대를 발표했을 때의 반응이었다. 인도는 인프라가 엉망이에요. 관료주의가 심하고 부패가 만연하며 노동 생산성도 낮습니다. 현대차가 거기서 성공할 리 없어요. 결국 동남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에서 25년을 버텼다. 인프라가 없던 시절부터 직접 도로를 깔고 전기를 끌어왔다. 관료주의? 25년간 인도 정부와 신뢰를 쌓으며 돌파해왔다. 노동 생산성? 직접 기술 훈련원을 세워 인력을 키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도는 현대차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인도 정부는 현대차를 파트너로 대우했다.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았다. 특허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차의 투자를 환영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모디 총리는 직접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인도 제조업의 자부심이라고 지켜세웠다. 같은 신흥시장, 완전히 다른 대우. 현대차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는 곳에 투자한다. 우리를 먹이로 보는 곳에서는 떠난다. 단순한 원칙이었다. 하지만 동남아 관료들은 이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다. 2023년 현대차는 GM의 인도 푸네 공장 인수를 발표했다. 인수 금액 2,700억 원.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현대차의 인도 내 생산 능력은 연 100만 대를 돌파한다. 인도 단일 시장에서 100만 대. 동남아 전체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그제야 동남아 관료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진짜로? 설마가 사람 잡는다. 아니 나라를 잡는다. 현대차의 엔진 스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남아에서는 꺼지고 인도에서는 켜지는 중이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동남아 국가들이 태도를 바꾸고 사과하고 조건을 철회하면 되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 뭄바이 봄베이 증권거래소 BSE의 대형 전광판이 붉게 빛났다. 오전 10시 정각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주식이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공모가 1960루피. 시초가가 형성되는 순간 거래소 플로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1934루피. 공모가보다 소폭 낮은 시초가에 일부 투자자들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실망이었다. 장이 마감될 때쯤 모든 의심은 환호로 바뀌어 있었다. 4조 5천억 원.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였다. 기존 기록 보유자였던 LIC 인도생명보험공사의 2조 7천억 원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의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 19조 원을 돌파했고 2026년 현재 30조 원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동남아시아 어딘가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집무실에서 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보좌관이 올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현대차 인도 IPO가 동남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론 부분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현대차의 전략적 중심축이 동남아에서 인도로 완전히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되돌리기 어려움. 되돌리기 어려움. 외교적 표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이었다. 정의선 회장의 결단은 2020년에 시작됐다. 그의 전략회의실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라고 선언한 이후 현대차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재편이 진행됐다. 코드명 프로젝트 인더스.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의미였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인도 생산 능력의 획기적 확대. 둘째, 인도 시장 맞춤형 제품 라인업 강화. 셋째, 인도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 2021년 첸나이 공장의 생산 라인이 풀가동에 들어갔다. 연간 생산 능력 70만 대. 3교대 체제로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래도 모자랐다. 인도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현대차는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첸나이 공장 옆에 새로운 생산동을 증축했다. 2023년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다. GM이 인도 철수를 결정하면서 푸네 공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연간 생산 능력 13만 대 규모의 시설이었다. 현대차는 망설이지 않았다. 2,700억 원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사들이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사이 현대차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푸네 공장 인수의 의미는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언이었다. 현대차가 인도에 올인한다는 메시지였다. 동남아에서 빼낸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기도 했다. 우리는 떠났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다. 푸네 공장 인수 발표 직후 현대차 인도법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인도를 단순한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도는 현대차의 제2의 본거지입니다. 향후 10년간 인도에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조 원. 인도네시아가 20년간 받은 투자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인도에 쏟아진다는 선언이었다. 자본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동남아를 향하던 거대한 강물이 방향을 틀어 인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현대차만이 아니었다. 현대차를 따라 한국의 부품 기업들도 움직였다. 현대모비스가 인도 신규 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현대위아가 인도 연구개발센터 확장을 결정했다. 만도 한원시스템 HL 만도까지. 현대차 생태계 전체가 인도를 향해 대이동을 시작한 것이다. 1차 협력업체가 움직이자 2차 협력업체가 따라왔다. 2차가 움직이자 3차가 뒤따랐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공급망 전체가 동남아에서 발을 빼고 인도로 향했다. 동남아시아의 공장지대에서는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부카시 공단. 현대차 1차 협력업체였던 PT 아우토닉스는 2024년 말 공장 문을 닫았다. 현대차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납품하며 연 매출 800억 루피아를 올리던 회사였다. 현대차가 주문량을 줄이자 버틸 수 없었다. 직원 350명이 해고됐다. 공장장은 마지막 날 빈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현대차가 떠나면 우리도 끝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베트남 하이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현대차 베트남 공장의 가동률이 40% 아래로 떨어지자 주변 협력업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다. 2차 협력업체 12곳이 폐업했다. 3차 협력업체는 셀 수도 없었다. 하이퐁 공단의 식당과 편의점들이 문을 닫았고 부동산 가격이 30% 폭락했으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호치민으로 떠났다. 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방콕 외곽라용 공단에서 현대차 물량을 담당하던 부품업체 THAI 오토파츠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한때 직원 500명을 고용하던 중견기업이었다.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적었다. 현대자동차의 발주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공장은 멈췄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희망은 꺼졌다. 반면 인도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첸나이 외곽 스리페론부두르. 현대차 공장 주변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협력업체들의 신규 공장이었다. 한국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이 인도 노동자들과 함께 설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 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여기 와보니까 왜 현대차가 인도를 선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의 한 2차 협력업체 사장이 말했다. 정부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맨날 더 내놔라, 기술 이전해라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은 현대차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수출 인센티브, 부지 제공, 인프라 지원. 인도네시아가 칼을 들이밀 때 인도는 꽃다발을 건넸다. 베트남이 기술을 빼앗으려 할 때 인도는 보호해줬다. 태국이 중국 기업에게 특혜를 줄 때 인도는 현대차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2024년 IPO는 이 모든 것의 결정체였다.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상장한 것은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결혼 선언이었다. 현대차와 인도가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서약이었다. 상장을 통해 인도 투자자들이 현대차의 주주가 됐다. 인도 국민들이 현대차의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 이제 현대차의 성공은 인도의 성공이고 인도의 성장은 현대차의 성장이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동남아시아. 그들은 창밖에서 이 축제를 지켜봐야 했다. 자신들이 걷어찬 신랑이 다른 신부와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자신들이 버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다른 농장에서 번창하는 모습을, 자신들이 끊어버린 생명줄이 다른 곳에서 더 강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4조 5천억 원의 IPO 자금은 고스란히 인도에 재투자됐다. 푸네 공장 현대화에 1조 원,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 구축에 1조 5천억 원, 연구개발센터 확장에 5천억 원, 딜러망 확충에 5천억 원, 배터리 조립 공장 신설에 1조 원. 이 돈이 동남아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이 도약했을 것이다. 베트남의 자동차 수출이 급증했을 것이다. 태국의 기술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인도로 갔다. 영원히. 2025년 현대차 인도 법인의 실적이 발표됐다. 연간 판매 77만 대. 전년 대비 8% 성장. 시장 점유율 15%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확고한 2위. 첸나이와 푸네 두 공장의 합산 가동률 96%. 수출 물량 15만 대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 현대차 본사의 시가총액도 덩달아 치솟았다. 인도 법인의 IPO 성공 이후 현대차 본사 주가는 6개월 만에 40% 상승했다.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인도가 현대차를 키웠고 현대차가 인도를 키웠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동남아시아는 이 선순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아니, 배제당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선순환을 걷어찼다. 스스로 엔진 스위치를 끄려 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꺼버린 그 스위치 앞에서 떨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는 곳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는 곳과 손을 잡습니다. 파트너십은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상호 존중. 동남아시아가 잊어버린 단어였다.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의 전광판은 오늘도 빛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깜빡인다. 30조 원을 넘어선 시가총액이 매 순간 갱신된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공단에서는
녹슨 기계 앞에서 실업자가 된 노동자가 그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 엔진 스위치는 완전히 꺼졌다. 그리고 다시 켜지지 않는다. 현대차가 떠난 자리에 중국이 들어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환영했다. 아니 환호했다. BYD가 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때 태국 총리는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상하이 자동차가 인도네시아 투자 계획을 밝혔을 때 산업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지리 자동차가 베트남 진출을 타진했을 때 무역부는 레드카펫을 깔고 기다렸다. 보세요, 현대차 없어도 됩니다. 중국이 있잖아요. 그들은 승리를 자축했다. 한국 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다. 이제 더 많은 선택지가 생겼다고,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6개월이 지났다. 착각은 악몽이 됐다. 중국 기업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트너가 아니었다. 정복자였다. 인도네시아 부카시에 들어선 상하이 자동차 조립 공장. 총 투자 규모 12억 달러. 현지 고용 인원 3,000명. 숫자만 보면 그럴듯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처참했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95%가 중국 본토에서 왔다. 엔진 변속기, 배터리, 전장 부품, 심지어 시트와 유리까지. 모든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배에 실려왔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달되는 것은 포장재와 일부 플라스틱 사출품뿐이었다. 현대차가 있을 때는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이 60%를 넘었다. 수백 개의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현대차 공급망에 참여하며 기술을 배우고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달랐다. 현지 기업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인도네시아 부품 업체 메가 오토의 대표가 상하이 자동차의 납품 제안서를 들고 찾아갔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본사 승인 협력업체하고만 거래합니다. 본사 승인 협력업체. 전부 중국 기업이었다. 인도네시아 기업이 끼어들 틈은 처음부터 없었다. 상하이 자동차에게 인도네시아는 생산기지가 아니라 조립 창고였다.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가져다 조립만 하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딱지를 붙여 동남아 시장에 파는 것. 그게 전부였다. 현지 기술 이전? 없었다. 현지 인력 양성? 없었다. 현지 공급망 육성?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 중국 기업들은 고급 기술직과 관리직에 전부 중국인을 앉혔다. 인도네시아인에게 주어진 자리는 생산 라인의 단순 조립 노동자뿐이었다. 현대차가 있을 때는 달랐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인을 기술자로 키웠고 관리자로 승진시켰으며 결국에는 공장장 자리까지 맡겼다. 중국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인은 그저 값싼 손이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품질 문제였다. 2024년 하반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중국산 전기차에서 대규모 결함이 발견됐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가 6개월 동안 17건 발생했다. 태국에서는 23건, 베트남에서는 31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중국 전기차가 불타고 있었다. BYD 인도네시아 지사의 항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다. 본사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리콜은 2달 넘게 지연됐다. 피해 보상은 사실상 거부됐다. 현대차가 있을 때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던가? 24시간 내에 원인 분석에 들어갔고 72시간 내에 리콜 여부를 결정했으며 일주일 내에 전국 딜러망을 통해 수리가 시작됐다. 그것이 시스템이었다. 중국 기업들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아니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다. 태국의 한 전기차 구매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BYD 차를 샀는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AS 센터에 전화했더니 부품이 없다고 하더군요.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요. 중국에서 와야 하는데 통관이 밀려서 2달은 걸린대요. 현대차 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현대차 탈 때는 이 말이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후회는 늦었다. 현대차는 이미 떠났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그들은 동남아 시장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착취하러 온 것이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에게 2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관세를 피하는 우회 수출로. 중국산 제품에는 미국이 25%, 유럽이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메이드 인 태국,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에서 조립만 하고 원산지 세탁을 했다. 동남아는 중국의 관세 회피 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둘째, 과잉 생산 물량의 쓰레기장.
중국 전기차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수백 개의 전기차 기업들이 난립하며 공급 과잉에 빠졌다. 팔리지 않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 재고를 처리할 곳이 필요했다. 동남아가 그 쓰레기장이 됐다. 본토에서 팔리지 않는 저품질 제품들이 동남아로 쏟아져 들어왔다. 가격은 현대차의 절반, 품질도 절반, 아니 절반도 안 됐다. 야적장에 쌓인 중국산 전기차들이 동남아의 현실을 보여줬다. 태국 방콕 외곽의 한 야적장. 2,000대가 넘는 전기차들이 비닐 커버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팔리지 않는 재고였다. 열대의 뜨거운 햇볕 아래 도장이 벗겨지고 몬순의 폭우에 배터리가 손상되고 타이어가 갈라지고 있었다. 딜러들은 떠안았다가 손해만 봤다며 아우성이었다. 중국 본사에서 물량을 밀어내기만 하고 안 팔려도 책임을 안 져요.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면서 가격 전쟁이 벌어졌다. 살인적인 덤핑이었다.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았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다. 현지 자동차 산업을 초토화시킨 뒤 독점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인도네시아 토종 자동차 기업 SM카가 이 덤핑 공세에 무너졌다. SM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육성하던 국민차 브랜드였다. 중국 전기차가 밀려들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쏟아지는 중국차를 상대할 수 없었다. 2025년 SM카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토록 키우고 싶었던 국민차의 꿈이 중국의 덤핑에 짓밟힌 것이다. 아이러니였다. 현대차를 밀어내고 자국 기업을 키우겠다고 했던 그들. 결과는 자국 기업마저 중국에 짓밟혔다. 현대차가 있을 때는 적어도 공정한 경쟁이 있었다. 현대차는 덤핑을 하지 않았다. 품질로 승부했다. 서비스로 고객을 잡았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달랐다. 가격으로 찍어 눌렀다. 경쟁자를 전멸시킨 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트남의 빈페스트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베트남 정부가 모든 특혜를 쏟아부으며 키웠던 국가대표 자동차. 하지만 중국의 물량 공세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었다. 빈페스트 전기차의 가격은 BYD보다 30% 비쌌다. 기술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브랜드 인지도는 중국 기업들의 마케팅 폭격에 밀렸다. 빈페스트의 국내 판매량은 2024년 대비 40% 감소했다. 우리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베트남 무역부의 한 관리가 익명으로 언론에 흘린 말이다. 그렇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다. 현대차를 쫓아내고 자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현대차 자리를 중국이 꿰찼다. 자국 기업은 오히려 더 위축됐다. 기술 이전은커녕 기술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었다. 현대차는 우리를 키워줬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가 한 말이다. 뼈저린 고백이었다. 현대차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였다. 공장은 멈췄다. 협력업체들은 도산했다. 기술자들은 실업자가 됐다. 중산층으로 성장하던 노동자들이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현대차가 25년간 심고 가꾼 생태계가 뿌리째 뽑혔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중국 기업들은 그들은 착취만 했다. 가져가기만 했다. 심지 않았고 키우지 않았으며 나누지 않았다. 동남아시아는 그들에게 파트너가 아니라 식민지였다. 2025년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교체됐다. 새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에서 30조 원짜리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다시 돌아올 리 없었다. 돌아갈 이유도 없었다. 배신자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생태계였고 시스템이었으며 미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파트너가 아니라 포식자였다. 엔진 스위치는 꺼졌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가져간 것은 중국이 아니라 현대차였다. 중국은 스위치 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켤 수도 끌 수도 없었다. 그저 빨아먹을 뿐이었다. 동남아시아는 지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스스로 문을 열고.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2026년 2월 인도 첸나이 현대자동차 타밀나두 공장 앞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공장 정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다. 취업 면접을 보러 온 청년들이다. 현대차가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에 따른 1200명 추가 모집. 지원자는 8만 명이 몰렸다. 경쟁률 67대 1. 청년들의 눈빛이 빛난다. 희망으로. 같은 시각 베트남 하이퐁. 현대차 베트남 공장 앞. 정문은 굳게 닫혀 있다. 철조망 너머로 텅 빈 주차장이 보인다. 한때 이곳에는 매일 아침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줄지어 들어갔다. 지금은 경비원 2명만 졸고 있다. 공장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나지 않는다. 가동률 35%. 사실상 식물 공장이다. 정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다. 응우엔 반투원. 43세. 이 공장에서 15년을 일했던 용접 기술자다. 6개월 전 권고사직을 받았다. 재취업에 실패했다. 중국 기업들은 경력직을 뽑지 않았다. 너무 비싸다는 이유였다. 그가 가진 기술, 현대차에서 15년간 갈고 닦은 용접 기술은 중국 기업들에게 필요 없었다. 그들은 싸고 젊은 단순 노동자만 원했다. 투원이 담배를 물며 중얼거린다. 여기서 결혼했고 애들 낳았고 집도 샀는데 이제 다 끝났어. 2개의 공장, 2개의 운명. 같은 현대차라는 이름 아래 있었지만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첸나이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현대차 인도 법인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판매 82만 대. 전년 대비 6.5% 성장. 인도 자동차 시장 전체가 3% 성장하는 동안 현대차는 2배 이상의 속도로 질주했다. 시장 점유율은 16%로 올라섰다. 마루티 스즈키의 아성을 위협하며 1위를 노리고 있다. 첸나이 공장과 푸네 공장을 합친 생산량은 연 100만 대를 돌파했다. 현대차 역사상 단일 국가에서 100만 대를 생산하는 것은 한국 본토 다음으로 인도가 처음이다. 그리고 이 100만 대 중 18만 대가 해외로 수출됐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인도에서 만든 현대차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인도는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생산 허브입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 CEO 우석훈이 기자회견에서 선언했다. 문바이 증권거래소에서 현대차 인도 법인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시가총액 32조 원. 상장 당시 19조 원에서 1년여 만에 70% 가까이 상승했다. 인도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현대차 주식을 산 인도 국민들이 자산 증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현대차가 인도에 심은 씨앗이 거목으로 자랐다. 그 나무 아래서 수십만 명이 일하고 수백만 명이 열매를 따고 수천만 명이 그늘에서 쉬고 있다. 첸나이 외곽 스리페룸부두르 지역은 인도의 디트로이트로 불린다. 현대차 공장을 중심으로 3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이 둥지를 틀었다. 직접 고용만 2만 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5만 명이 현대차 생태계에서 밥을 먹고 있다. 라마찬드란. 34세. 첸나이 공장의 품질관리 팀장이다. 10년 전 그는 타밀나두 시골 마을의 농부 아들이었다. 대학도 못 갔다. 현대차 기술훈련원에 들어간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1년간 교육을 받고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현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품질관리 부서로 이동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학위를 땄다. 지금은 30명의 팀원을 이끄는 팀장이다. 연봉은 농부였던 아버지가 평생 번 돈보다 많다. 현대차가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라마찬드란이 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첸나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농촌 청년이 기술자가 되고 기술자가 관리자가 되고 관리자가 창업자가 되는 사다리. 현대차가 놓아준 사다리다. 인도 정부는 현대차를 국빈 대접한다.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3번이나 첸나이 공장을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현대차는 메이크 인 인디어의 모범 사례라고 지켜세웠다. 인도 정부는 현대차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전기차 생산 보조금, 수출 장려금, 연구개발 세액 공제. 현대차가 인도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왜일까? 단순하다. 현대차가 인도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기술, 외화, 수출, 국가 브랜드. 현대차의 성공은 인도의 성공이다. 인도 정부는 이것을 안다. 그래서 현대차를 파트너로 대우한다. 착취하려 들지 않는다. 기술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 함께 성장하자고 손을 내민다. 상호 존중. 이것이 인도와 현대차의 관계다. 반면 동남아시아는
2026년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부 청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실업자가 된 자동차 노동자 500여 명이 모였다. 일자리를 달라, 정부는 책임져라, 중국 기업 물러가라. 피켓에 적힌 구호들이 처연하다. 시위대 중에 수카르노라는 이름의 48세 남자가 있다. 현대차 북카시 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조립라인 반장까지 올랐다. 2024년 공장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 재취업을 위해 중국 기업 공장에 지원했다. 면접에서 이렇게 들었다. 경력이 너무 많으시네요. 저희는 신입을 선호합니다. 경력이 많아서 떨어졌다. 현대차에서 20년간 쌓은 기술과 경험이 과잉 스펙이 된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숙련공이 필요 없었다. 시키는 대로 조립만 하면 되는 값싼 손이 필요했다. 20년을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수카르노가 눈시울을 붉힌다. 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방콕 외곽 라용 공단. 한때 동남아 자동차 허브를 꿈꾸던 곳이다. 현대차,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가 공장을 세우고 경쟁하던 활기찬 공단이었다. 지금은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현대차가 떠난 자리는 텅 비어 있다. 중국 기업들이 들어왔지만 예전의 활기는 없다. 라용 공단의 식당 주인 솜차이가 말한다. 현대차 직원들이 있을 때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넘쳤어요. 한국 사람들, 태국 사람들 다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걔들은 자기네끼리만 먹어요. 우리 식당엔 안 와요. 공단 전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숫자가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현대차 인도법인 2025년 실적. 매출 15조 원, 영업이익 1조 8천억 원, 고용인원 15만 명, 시가총액 32조 원. 현대차 인도네시아 법인 2025년 실적. 매출 1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45% 감소, 영업이익 적자 전환, 고용인원 8,000명 전년 대비 60% 감소. 현대차 베트남 법인 2025년 실적. 매출 8천억 원 전년 대비 52% 감소, 영업이익 적자 전환, 고용인원 2,000명 전년 대비 70% 감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남아는 추락하고 있다. 같은 현대차, 같은 한국 자본, 같은 기술력.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 어떻게 대했느냐. 인도는 현대차를 파트너로 대했다. 존중했다. 함께 성장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인도에 뿌리를 내렸고 꽃을 피웠으며 열매를 맺었다. 동남아는 현대차를 먹이로 봤다. 착취하려 했다. 기술을 빼앗고 쫓아내려 했다. 그래서 현대차는 떠났다. 떠난 자리에는 황폐함만 남았다. 같은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다. 인도네시아도 베트남도 태국도 현대차를 파트너로 대할 수 있었다. 존중할 수 있었다.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다. 탐욕을 선택했다. 오만을 선택했다. 배신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첸나이의 밤하늘에는 현대차 공장의 불빛이 환하게 빛난다. 3교대로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의 불빛이다. 희망의 불빛이다. 하이퐁의 밤하늘은 어둡다. 멈춰버린 공장의 어둠이다. 꺼져버린 희망의 어둠이다. 엔진 스위치가 켜진 곳에서는 빛이 난다. 꺼진 곳에서는 어둠만 남는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은 현대차가 아니다. 스스로의 선택이다. 동남아시아는 스스로 스위치를 껐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신뢰. 이 두 글자가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 수천만 명의 삶을 좌우한다. 동남아시아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었다. 아니 무시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2026년 2월 대한민국 서울 현대자동차 본사 양재동 사옥 54층 회장실에서 정의선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손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들려있다. 제목은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 완료 보고서. 5년에 걸친 대전환의 결산이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인도 생산 능력 연 100만 대 2020년 대비 43% 증가. 동남아 생산 능력 연 18만 대 2020년 대비 64% 감소. 인도 매출 비중 전체 해외 매출의 22% 2020년 12%에서 상승. 동남아 매출 비중 전체 해외 매출의 4% 2020년 11%에서 하락. 인도 법인 시가총액 32조 원.
본사 시가총액 98조 원 100조 원 돌파 목전.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이 보고서를 내려놓는다. 5년 전 그가 내린 결단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방향을 바꿉니다. 단 4글자의 명령. 그 명령 하나가 현대차의 미래를 바꿨고 인도의 운명을 바꿨으며 동남아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하지만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을 잃은 것이 아니다. 버린 것이다. 전략적 선택이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우리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자들과 손잡을 이유가 없었다. 우리를 먹이로 보는 곳에 파트너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자본은 감정이 없다. 하지만 기억은 있다. 누가 우리를 존중했는지 기억한다. 누가 우리를 배신했는지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 움직인다. 존중한 자에게는 더 큰 투자로 보답한다. 배신한 자에게는 떠남으로 응답한다. 이것이 자본의 법칙이다. 냉혹하지만 공정한 법칙. 인도는 이 법칙을 이해했다. 현대차가 처음 챗나이에 들어왔을 때 인도 정부는 환영했다. 하지만 환영만 한 것이 아니다.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았다. 특허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불공정한 규제로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줬다. 25년이 지났다. 그 신뢰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연 100만 대 생산 체제, 32조 원의 시가총액, 15만 개의 일자리, 300개가 넘는 협력업체 생태계, 인도 전체 자동차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글로벌 허브. 이 모든 것이 신뢰라는 2글자 위에 세워졌다. 동남아시아는 이 법칙을 무시했다. 20년간 현대차가 쌓아 올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 공장, 일자리, 기술, 공급망.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했다. 현대차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올 수밖에 없어서 온 것이라고 오해했다. 그래서 함부로 대했다. 기술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특허를 공유하라고 압박했다.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중국 기업을 데려와 너희 아니어도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들의 계산은 이랬다. 현대차는 못 떠난다. 우리 시장이 너무 크니까. 틀렸다. 현대차는 떠났다. 깔끔하게, 미련 없이,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녹슨 컨베이어 벨트, 멈춰버린 공장,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 도산한 협력업체들, 폭락한 부동산, 무너진 상권, 사라진 희망.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아니다. 채운 것이 아니라 빼앗아갔다. 파트너가 아니라 착취자로 들어왔다.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공급망을 키워주지 않았다.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직 빨아들이기만 했다. 신뢰를 버린 자에게 남는 것은 배신자뿐이다. 현대차를 배신한 동남아시아는 결국 더 큰 배신자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그 배신자에게 더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있다. 이것이 교훈이다. 첫째, 자본은 존중받는 곳으로 흐른다. 시장이 크다고 자본이 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존중을 먹고 산다. 파트너로 대우받는 곳,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곳, 장기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자본이 흐른다. 인도가 그런 곳이었다. 동남아는 아니었다. 둘째, 기술은 공짜로 얻을 수 없다. 동남아 국가들은 현대차의 기술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합작을 요구하고 특허를 공유하라고 압박하면 된다고 믿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기술은 문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끝에 담긴 노하우,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 이런 것들이 기술이다. 문서를 빼앗는다고 기술이 오지 않는다. 사람을 존중해야 기술이 온다. 셋째, 탐욕은 결국 자멸을 부른다. 동남아 정부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다. 현대차가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이익. 욕심이 끝이 없었다. 그래서 협박했고 압박했으며 결국 쫓아냈다. 결과는 모든 것을 잃었다. 현대차가 주던 것도 현대차에게서 빼앗으려던 것도 전부 사라졌다. 탐욕이 가져다 준 것은 파멸뿐이었다. 넷째,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문이 퍼진다. 평판이 무너진다. 다른 기업들도 경계한다. 저기는 위험해.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 이런 인식이 퍼지면 투자가 줄고 기회가 사라지며 성장이 멈춘다. 동남아시아는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동남아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2026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은 더 이상 동남아가 아니다. 인도다. 현대차가 선택한 곳, 삼성이 투자를 늘리는 곳, 애플이 생산 기지를 옮기는 곳, 글로벌 자본이 몰려드는 곳. 인도는 21세기 제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가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이 흐름에서 밀려나고 있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를 꿈꿨던 나라들이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자주적인 성장 대신 중국의 종속된 하청 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자존심도 잃고 실리를 챙기려다 실리도 잃었다. 현대 자동차는 오늘도 달린다. 첸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가 뭄바이 항구에서 배에 실린다.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인도에서 태어난 현대차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엔진 스위치가 켜질 때마다 희망이 태어난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가정이 행복해진다. 나라가 성장한다. 동남아시아의 어느 폐공장에서는 한 남자가 녹슨 기계 앞에 서 있다. 한때 이 기계를 돌리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이 기계 앞에서 기술을 배웠고 승진을 했으며 미래를 꿈꿨다. 지금은 멈춰 있다. 영원히.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위를 쓸어내린다. 먼지가 손끝에 묻어난다. 돌아와 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꺼진 엔진 스위치는 다시 켜지지 않는다. 한 번 떠난 자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현실이다. 냉혹하고 잔인하며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자본의 세계에는 자비가 없다. 오직 법칙만 있다. 신뢰를 지킨 자는 번영하고 신뢰를 버린 자는 몰락한다. 존중한 자는 보상받고 배신한 자는 대가를 치른다. 함께 성장하려는 자는 함께 성장하고 빼앗으려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것이 자본의 심판이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곳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대한민국이 버린 곳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만한 소리가 아니다. 현실이다. 현대차가 증명했다. 삼성이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증명할 것이다. 우리가 켜야 돌아가고 우리가 끄면 멈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것이 K-자본의 법칙이다. 엔진 스위치는 우리 손에 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누를 자격은 오직 우리를 존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신뢰를 버린 자에게 남는 것은 고철뿐이다.